저는 박순자입니다. 올해 68이죠. 40년 동안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0시에 문을 닫았죠. 손님 없는 날도 많았어요. 명절엔 집에도 못 갔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이 3억이었습니다. 적금 통장을 손에 쥐었을 때 눈물이 났어요. 제 인생의 증거 같았거든요.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싶었죠. 아들 명수한테 통장을 맡긴 건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명수가 말했어요. 엄마, 통장 관리 제가 할게요. 정기적으로 이자도 챙기고 세금 문제도 있으니까요. 믿을만 했습니다. 제 아들이니까요. 게다가 은행 다니는 것도 귀찮아지던 참이었죠. 그런데 그해 가을, 며느리 지영이가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화장도 번져 있었죠. 어머님, 지영이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아버지 공장이 부도 위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돈 박 사장은 작은 기계 공장을 운영했거든요. 장사가 잘 된다고 들었는데 말이죠. 갑자기 거래처에서 외상값을 안 준대요. 3억만 있으면 일주일 버틸 수 있대요. 지영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대출이 곧 나온대요. 그러면 바로 갚을 수 있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는 난처했습니다. 3억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며느리가 저렇게 우는데 모른 척 할 수도 없었죠. 명수 아빠한테 물어봐야지. 그날 저녁 아들 부부는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명수도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장인어른 정말 힘드시대. 평생 일하신 분인데 이렇게 망하시면 안 되잖아. 저는 고민했습니다. 밤새 뒤척였죠. 제 평생 모은 돈인데. 그래도 사돈이 망하면 지영이네 가족은 어떻게 되나? 다음 날 아침 저는 명수를 불렀습니다. 일주일이면 정말 갚을 수 있는 거지? 엄마, 대출 서류 다 넣었대요. 승인만 나면 바로 해요. 알았다. 근데 차용증은 받아야 돼. 당연하죠. 제가 다 챙길게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아들이 잘 처리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적금 이자를 확인하려고요. 창구 직원이 통장을 받아들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손님, 이 통장은 한 달 전에 해지됐는데요. 순간 귀가 멍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저는 반문형 표현을 쓰지 말아야 하는데 창구 직원이 해지됐다고 말했습니다. 고객님, 아드님이 해지하셨어요. 여기 기록 보시면 화면을 보니 정말이었습니다. 3억이 전액 출금돼 있었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명수는 회사에 있었고 지영이만 집에 있었습니다. 3억이 어디 갔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영이는 퇴원했어요. 아, 아버지 공장에 보냈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내가 언제 그러라고 했어? 차용증은? 곧 드릴게요. 지금 아버지가 바쁘셔서.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제 돈을 쓰다니요. 저녁에 명수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따졌죠. 내가 어떻게 엄마 몰래 돈을 뺄 수가 있어? 명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장인어른이 너무 급하다고 하셔서 엄마한테 말씀드리면 걱정하실까봐. 걱정은 무슨, 내 돈이야, 내 돈.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명수는 계속 사과했어요. 금방 돌려받을게요.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지영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진짜 일주일이면 돼요. 저희 아버지가 약속하셨어요. 지영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태연하게요.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말이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더 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돈은 나간 뒤였으니까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죠. 제 평생이 담긴 3억. 정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친정 부모 사업이잖아. 며느리가 저렇게까지 하는데 뭐. 사돈이 망하는 것보다는 낫겠지. 억지로라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명수에게 물었어요. 장인어른한테 연락 왔어? 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엄마. 대출 심사 중이래요. 일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2주가 됐죠. 제 가슴은 점점 답답해졌어요. 지영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지영아, 아버지한테 직접 전화 좀 해볼래? 네, 어머님. 제가 물어볼게요. 지영이는 방으로 들어가 통화를 했습니다. 10분쯤 지나서 나왔어요. 아버지가 대출 서류 준비 중이래요. 은행에서 자꾸 서류를 추가로 요구한대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었죠. 제 아들과 며느리를 말이에요. 한 달이 됐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직접 지영이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렸죠.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돈, 저 순자입니다. 3억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말이죠. 저는 지영이를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왜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야? 지영이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너무 바쁘시대요. 공장 일이 꼬였다니? 대출 받는다며? 그게 대출이 생각보다 시간이 걸린대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죠. 며느리한테 소리 지르면 아들이 또 힘들어할 테니까요. 2달째가 됐습니다. 명수에게 따졌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일주일이면 된다고 했잖아.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장인어른한테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연락만 하지 말고 돈을 받아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석 달째였습니다. 저는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새벽부터 잠이 안 왔습니다. 3억이 자꾸 떠올랐죠. 40년 동안 모은 돈, 제 노후 자금. 아침 일찍 사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받을 때까지 계속 걸었어요. 5번째 시도에서 끊겼습니다. 누가 일부러 끄는 거예요. 10번째쯤 걸었을 때 지영이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세요? 아버지한테 전화하는데 왜? 아버지 지금 중국 출장 중이세요. 전화하시면 안 돼요. 중국? 그럼 언제 오시는데? 다음 주쯤이요. 저는 지영이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지영이가 눈을 피했어요. 뭔가 이상했죠. 지영아, 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어머님. 진짜 출장 가셨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달 동안 계속 핑계만 댔잖아요.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보기로요. 며느리 친정집 주소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때 가봤거든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반을 갔죠. 공장이 있는 동네였습니다. 회색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사돈 집은 공장 옆 2층 주택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사돈 부인 최순이가 문을 열었어요.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니, 사돈댁이.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사돈 박 사장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중국 출장은 무슨, 집에 멀쩡히 있더라고요. 제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사돈, 3억 언제 돌려주실 건가요? 박 사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공장 문 닫았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았다고요? 우리도 다 잃었다고요. 박 사장이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제 돈은요? 일주일이면 갚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돈댁도 세상 물정 좀 아세요. 장사가 뭐 맘대로 됩니까? 최순이가 거들었습니다. 어차피 사돈간인데 서로 돕고 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뻔뻔하게 앉아서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는 식이었어요. 돕는 건 좋은데 약속은 지켜야죠. 3억이 작은 돈인가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없는 사람한테 뭘 받아내겠어요? 박 사장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몸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지만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없다는 사람한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40년을 모은 돈인데 집에 들어서자 지영이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친정에 다녀오셨어요? 그래, 다녀왔어. 그렇게 다그치시면 어떡해요. 우리 부모님도 힘드신데. 지영이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님도 너무하세요. 친정 부모한테 그렇게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요?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뭐가 너무해? 내 돈 3억을 가져간 사람들이 누군데? 그래도 가족인데요. 가족은 무슨 가족? 너희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제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지영이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3억? 제 평생? 이렇게 날아가는 건가요? 희망. 며칠이 지났습니다. 명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엄마, 이제 포기하는 게 어때요? 저는 명수를 쳐다봤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죠. 뭐라고 했어? 장인어른 정말 망했어요. 공장도 문 닫았고 받을 수 없는 돈이에요. 포기하라고? 내 평생 모은 돈을.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없는 사람한테 뭘 받아내요. 명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제가 고집 부리는 사람처럼 보는 눈빛이었어요. 지영이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답답해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 정말 힘드시거든요. 힘든 건 나야. 40년 모은 돈이 날아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서러워요. 저도 딸인데 아버지 망하는 거 보고 싶겠어요? 지영이가 울었습니다. 명수가 지영이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 아들이 제 편이 아니더라고요. 그날 밤부터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봤죠. 눈을 감으면 적금 통장이 떠올랐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장 보던 날들, 손님 없어도 가게 문 열었던 날들, 명절에도 쉬지 못했던 날들, 내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날아가는 건가?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다음 날도 잠이 안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죠. 밥맛도 없었어요. 뭘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라면이라도 사려고요. 주인 미경이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순자야, 안색이 왜 그래? 많이 아파?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무슨. 얼굴이 반쪽이 됐어. 무슨 일 있어? 저는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경이는 제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 몇 년 알았는데 그래. 말해봐. 저는 결국 털어놨습니다. 3억을 빌려줬다가 못 받게 된 이야기를요. 미경이는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봤어요. 순자야, 그냥 당하고만 있을 거야? 그럼 어떡해? 없다는데. 법무사라도 찾아가 봐. 방법이 있을 거야. 법무사? 그런 데는 어떻게 가? 우리 동네 사거리에 있잖아. 2층에. 한번 가봐. 상담만이라도. 미경이는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공짜로 당하면 안 돼. 적어도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기라도 해야지. 집으로 돌아와서도 미경이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법무사. 가봐야 하나? 사흘을 고민했습니다. 가고 싶었지만 무서웠어요. 법무사 사무실은 저 같은 사람이 갈 데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3억을 그냥 날릴 순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일 좋은 옷을 꺼냈습니다. 머리도 단정히 빗었어요. 거울을 보니 초췌한 얼굴이 보였죠. 사거리까지 걸어갔습니다. 10분 거리였지만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 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죠. 들어가야 해. 최소한 방법이라도 물어봐야 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어요. 유리문에 정민법무사 사무실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죠. 젊은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30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 상담 좀 받으려고요. 앉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3억을 빌려줬는데 못 받게 됐다고요.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메모도 했어요. 차용증은 있으세요? 그게 없어요. 법무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송금 내역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저는 순간 막막했습니다. 차용증도 없고 송금도 제가 한 게 아니니까요. 송금은 제 아들이 했어요. 제 통장을 해지해서요. 아드님이 했다면 기록은 있겠네요. 법무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떼우실 수 있으세요? 네, 그건 할 수 있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일단 상대 재산부터 파악해 보세요. 재산이요? 공장 문 닫았다는데.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죠. 숨긴 재산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법무사가 종이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등기부등본 떼는 법 알려드릴게요. 동사무소 가시면 돼요. 등기부등본이요? 네. 상대방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법무사는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뭘 준비해야 하는지요. 저는 열심히 메모했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뚱삐뚱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상담료는 10,000원이에요. 저는 기꺼이 냈습니다. 희망을 얻었으니까요. 사무실을 나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올라올 때와는 달리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그래, 포기하면 안 돼. 방법이 있을 거야. 집으로 가는 길에 미경이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미경아, 고마워. 내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 진짜? 뭐래? 일단 상대 재산부터 알아보래. 숨긴 게 있을 수도 있대. 미경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끝까지 해봐.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저는 집에 돌아와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등기부등본. 내일 당장 동사무소에 가야겠습니다. 40년을 모은 돈입니다. 이렇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제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복수심이 아니었어요.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는 의지였죠. 아침 일찍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기 등기부등본을 떼려고 하는데요. 주소 아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며느리 친정집 주소를 적은 종이를 내밀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명의자 성함은요? 박철수요. 사돈 이름이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이 주소지에는 주택 하나만 나오네요. 명의자는 박철수 맞고요. 다른 건 없나요? 공장 건물이나. 여기 주소지에는 이게 전부예요. 저는 실망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됐어요. 주변 지역도 찾아볼 수 있나요? 주소를 정확히 아셔야 해요. 저는 난감했습니다. 정확한 주소를 어떻게 알겠어요? 집으로 돌아와 지도를 펼쳤습니다. 사돈집 주변을 자세히 봤죠. 공장이 밀집된 지역이었어요. 그 근처 주소를 몇 개 적었습니다. 다시 주민센터로 갔어요. 이 주소들도 좀 찾아주세요. 직원은 귀찮은 표정이었지만 확인해 줬습니다. 하나씩 조회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박철수 명의로는 안 나와요. 그럼 최순희로도 찾아주세요. 사돈 부인 이름이었습니다. 결혼식 때 들었던 이름이죠. 직원이 다시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말했어요. 여기 하나 나오네요. 상가 건물이요.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상가 건물이요? 네, 3층짜리 건물이네요. 그게 어디에 있는데요? 직원이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지하철역 바로 앞이었어요. 등기부등본 출력해주세요. 1,000원이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냈습니다. 프린터에서 서류가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펼쳤죠. 소유자 최순희. 3층 근린상가. 건축연도는 10년 전이었습니다. 공장 망했다며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바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 주소 근처 부동산을 검색했어요. 번호를 눌렀죠. 여보세요. 거기 부동산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제가 궁금한 건물이 있어서요. 시세를 좀 알고 싶은데 주소를 말했습니다.
상담사가 잠시 뒤 대답했어요. 아, 그 건물이요? 역세권이라 비싸요. 7억은 할 거예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7억이라고요. 월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1층이 편의점, 2층, 3층이 사무실인데 월세 합치면 500만 원은 나올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7억짜리 건물이 있다고요. 매달 500만 원씩 들어온다고요. 공장 망했다고 했잖아. 우리도 거덜났다고 했잖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주민센터로 뛰어갔습니다. 혹시 더 찾아볼 수 있을까요? 다른 가족 명의로요. 가족이요? 네, 아들 이름으로도 찾아주세요. 며느리 오빠 이름을 말했습니다. 결혼식 때 만났었거든요. 박민수였어요. 직원이 조회했습니다. 컴퓨터를 보던 직원의 눈이 커졌어요. 오피스텔이 2채 나오네요. 2채요? 네, 같은 단지에 있어요. 등기부등본을 출력했습니다. 2장이 나왔죠. 각각 30평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위치도 좋았어요. 신도시 중심가였습니다. 저는 가방에 서류를 우겨 넣었습니다. 집으로 달려갔어요. 거실 탁자에 서류를 쫙 펼쳤습니다. 최순희 명의 상가 건물 1채, 박민수 명의 오피스텔 2채, 계산을 해봤습니다. 상가가 7억이고 오피스텔은 한 채에 3억씩으로 잡아도 13억이었어요. 거지 된 척하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속았습니다. 완전히 속았어요. 사돈 부부는 제 앞에서 공장 망했다며 울상을 지었죠. 없는 사람 행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숨겨둔 재산이 13억이 넘었어요. 제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40년 모은 3억을 가져가고 공장 망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없다고 했어요. 이 사기꾼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재산이 있다는 건 받아낼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등기부등본을 하나하나 다시 봤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어요. 상가 건물은 10년 전에 샀더라고요. 오피스텔은 5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돈을 빌려주기 훨씬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었죠. 처음부터 숨길 생각이었구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계획적이었어요. 치밀했죠. 저는 서류를 모아 파일에 넣었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뭘 해야 할까요? 법무사가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재산을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고요. 다음 날 다시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찾았어요. 숨긴 재산 찾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민 법무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앉으세요. 뭘 찾으셨는데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법무사가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이거 대단한데요. 그죠? 공장 망했다고 거짓말한 거 맞죠? 명백한 사기 행각이네요. 이 정도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제대로 된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이건 소액이 아니니까요. 법무사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여기 아는 변호사 있어요. 제가 연락해 둘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파일을 꼭 안았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제 돈을 되찾을 시간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40년을 모은 돈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알려준 변호사 사무실은 시내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큰 건물 8층이었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정신 차려. 이제부터가 진짜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깔끔한 응접실이 보였습니다. 박순자 씨 맞으시죠? 정 법무사님한테 연락받았어요. 젊은 여자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김지혜 변호사였어요. 앉으세요. 서류 가져오셨죠? 저는 파일을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 3장을 테이블에 펼쳤어요.
김 변호사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이 사람들 완전히 사기꾼들이네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죠? 명백한 사기 맞죠? 사기죄도 사기지만 이건 사회행위예요. 사회행위요? 네.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거죠.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김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상가 7억, 오피스텔 각 3억씩. 총 13억 정도 되네요. 저는 3억만 받으면 되는데요. 아니에요. 이자도 받아야죠. 몇 개월 지났어요? 석 달 넘었습니다. 그럼 이자 포함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더 받을 수 있어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위자료까지요.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잖아요. 밤잠도 못 주무셨다고 하셨고요. 네, 한 달 넘게 제대로 못 잤어요. 그럼 충분히 청구 가능합니다. 원금 3억에 이자와 위자료 합쳐서 9억 정도 요구할 수 있어요. 9억이라고요. 제가 빌려준 돈의 3배였습니다.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이 사람들이 고의로 숨긴 거니까요. 김 변호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민사소송 들어가거나 형사고소하거나. 뭐가 더 빠를까요? 형사고소가 압박은 더 세죠. 사람들 대부분 경찰서 가는 거 무서워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 가압류 신청도 할 수 있어요. 도망 못 가게 묶어두는 거죠. 그것도 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빙긋 웃었어요. 좋아요. 적극적으로 나가시는 게 맞아요. 선생님, 근데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해보고 싶어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직접요? 왜요? 기회는 줘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도 안 되면 법대로 가는 거죠. 그것도 방법이긴 해요. 합의로 끝내는 게 시간도 덜 걸리니까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내용 증명 보낼게요. 그리고 고소장 초안도 준비해 둘게요. 고소장이요? 네. 만약 안 되면 바로 경찰서에 제출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 두면 협상할 때 힘이 생겨요. 보여주기만 해도 되나요? 물론이죠. 이거 보면 겁먹을 거예요. 김 변호사는 1시간 동안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내용 증명서였습니다. 거기엔 제가 3억을 빌려줬다는 내용, 사돈 부부가 재산을 숨겼다는 내용, 일주일 안에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고소장 초안도 만들었습니다. 사기죄와 사회행위로 고소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거 들고 가서 보여주세요. 효과 있을 겁니다.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했어요.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일단 착수금 200만 원이고요. 성공하면 받아낸 금액의 10%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마지막 통장이었죠. 거기서 2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영수증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서류를 꼭 안고 걸었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어떻게 연락하지? 전화는 안 됩니다. 말로 하면 또 얼버무릴 테니까요. 문자가 낫겠어요.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집에 도착해서 휴대폰을 켰습니다. 지영이 번호를 눌렀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타이핑했죠. 내일 오전 10시 친정집 앞에서 보자. 안 나오면 경찰서에서 보자.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짧고 명확했어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자가 날아갔죠. 5분도 안 돼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이었어요. 따르릉 따르릉.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내려놨죠. 3번째 전화가 왔을 때 받았습니다. 어머님? 지영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죠. 어머님, 말씀 좀 해주세요. 지영이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내일 보자.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받지 않았습니다. 전원을 꺼버렸죠.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40년을 모은 3억입니다. 내일은 끝을 보겠습니다. 손에 힘을 주었어요. 서류를 꼭 쥐었죠. 두고 봐. 내가 만만한 사람인 줄 알았어?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잠들지 않았어요. 내일 할 말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하면 안 돼요. 증거를 보여주고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갚을 건지 경찰서 갈 건지요. 새벽 5시쯤 됐을 때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알람이 울렸어요. 7시였죠.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바지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었어요. 단정하게 보여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방에 서류를 넣었어요. 내용 증명, 고소장 초안, 등기부등본 전부요. 8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사돈집까지 1시간 반 걸렸죠. 버스 안에서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준비는 끝났어요. 9시 50분에 사돈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정확히 10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죠. 지영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어머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사돈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 사장과 최순이었죠. 두 사람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앉으세요.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죠. 바로 그때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지영이가 나가더니 김지혜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요. 제가 미리 연락해둔 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혜 변호사입니다. 김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사돈 부부의 얼굴이 굳었어요. 변호사요? 최순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네. 박순자 씨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든든했어요.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등기부등본 3장을 테이블 위에 펼쳤죠. 천천히 하나하나 정렬했습니다. 최순희 명의 상가 건물, 박민수 명의 오피스텔 2채, 공장 망했다며? 이게 뭐죠?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어요. 박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순희는 입을 벌린 채 서류만 쳐다봤어요. 그건 박 사장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제 명의일 뿐이고 아내 명의고 명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재산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김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없다고 하셨죠? 거지됐다고 하셨잖아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우리도 힘들었어요. 정말 공장은 망했다고요. 최순희가 변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재산들은 숨기셨어요?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이건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사회행위입니다. 명백한 형사범죄예요. 형사범죄요? 박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사기죄도 적용될 수 있고요.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소장 초안이었어요. 이미 준비했습니다. 오늘 합의 안 되면 내일 경찰서에 제출할 겁니다. 사돈 부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숨소리만 거칠어졌죠. 지영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왜 숨긴 재산이 있다고 안 했어요? 며느리가 친정아버지를 쳐다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 돈 받아다 쓰면서 왜 이런 건물이 있다고 안 말했어요? 지영아, 그건 박 사장이 말하려 했지만 지영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 완전히 사기꾼 됐잖아요. 어떻게 시댁 가서 얼굴을 들어요. 며느리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석 달 동안 저를 속였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박 사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사돈댁. 제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행동이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처럼 들렸어요. 최순희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너무 겁이 났어요. 겁이 나서 거짓말을 해요?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3억이 작은 돈인가요? 제가 40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알아요, 안다고요. 정말 미안해요. 박 사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금 3억? 드릴게요. 원금만요? 김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석 달 넘게 이자도 안 주고 거짓말까지 했는데요. 그럼 이자 포함해야죠.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요. 위자료요? 최순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의뢰인은 석 달 넘게 잠도 못 주무셨어요. 우울증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금 3억의 이자 그리고 위자료 합쳐서 9억 요구합니다. 9억이요? 박 사장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건 너무한 건 당신들이에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없다고 거짓말하고 3억을 가로채고 저를 석 달 넘게 고통 속에 살게 했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밤마다 울었어요. 40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요. 박 사장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상가 건물이 7억이고 오피스텔 두 채 합치면 6억이니 총 13억이네요. 9억 못 낼 건 없죠? 그래도 싫으면 재판 가죠. 형사고소도 하고요. 그럼 재산 가압류부터 들어갑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사돈 부부는 침묵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숨소리만 들렸죠. 박 사장이 최순희를 쳐다봤습니다. 최순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릴게요. 9억 드리겠습니다. 박 사장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각서 쓰세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 달 안에 못 갚으면 그 건물과 오피스텔 전부 넘기는 거로 하죠. 김 변호사가 미리 준비한 각서를 꺼냈습니다. 내용이 다 적혀 있었어요. 박 사장이 각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여기 서명하세요. 도장도 찍으시고요. 김 변호사가 볼펜을 건넸습니다. 박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습니다. 도장을 꺼내 찍었어요. 최순희도 서명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도 증인으로 서명했죠. 저는 각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가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한 달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일어섰습니다. 김 변호사도 일어났어요. 연락드리겠습니다. 사돈 부부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나섰죠.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당당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순자 씨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가방 속에 각서가 들어 있었어요. 40년의 증명. 그리고 정의의 승리였습니다. 정확히 30일째 되는 날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9억 송금했습니다. 박철수. 손이 떨렸습니다. 은행 앱을 켰죠. 통장을 확인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잔액 9억 원. 숫자를 세어봤습니다. 하나, 둘, 셋. 9개의 0이 찍혀 있었어요. 40년 식당 운영으로 모은 3억이 3배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해냈어. 내가 해냈어.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그날 저녁 명수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죠. 아들이었습니다. 들어와. 명수는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인어른이 9억 보냈다고 연락 왔어요.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신 줄 몰랐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노후 자금을 내 처가 사업에 날린 건데 미안하면 다야? 명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그런데 날 지켜주지 않았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가 편만 들었지. 3억이 날아갔는데도 포기하라고만 했잖아. 죄송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명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명수를 내려다봤습니다. 제 아들이었지만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일어나. 그리고 돌아가. 엄마. 됐어. 이제 너희 인생이나 잘 살아. 명수는 일어섰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돌아보더니 말했습니다. 지영이랑 별거하기로 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친정에도 못 가요. 장인어른이 화나서 쫓아냈대요. 며느리가 친정에서 쫓겨났다는 얘기였습니다. 내가 시어머니 돈까지 꿔다 쓴 주제에 무슨 낯으로 집에 오냐고 하셨대요. 명수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동네에서도 소문났어요. 사기꾼 딸이라고. 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명수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작은 아파트 보러 가고 싶은데요.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5억 정도요. 상담사가 놀란 것 같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 보러 오시겠어요? 일주일 동안 5곳을 봤습니다. 마지막에 본 곳이 마음에 들었어요. 25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햇살이 잘 들었고 조용했죠. 이걸로 할게요. 계약금을 냈습니다. 잔금은 일주일 후에 치르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개, 사진첩, 그리고 통장이 전부였죠. 명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 나간다. 이제 혼자 살 거야.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짐을 풀고 거실에 섰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도 없었죠.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제 공간이었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산이 보였어요. 하늘이 맑았죠. 내 돈은 내가 지킨다. 이제는 누구도 믿지 않아.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은행에 가서 통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제 이름으로만 된 통장이었어요. 남은 4억을 넣었습니다. 5억은 아파트에 썼으니까요.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정기예금 하시겠어요? 네, 해주세요. 아무도 못 건드리게요. 본인 확인 절차 강화해 드릴게요.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새로 산 소파였죠.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 4억 원. 9억 중 5억은 아파트에, 4억은 제 미래를 위해 남겨뒀습니다. 숫자를 보니 기쁨보다는 허전함이 밀려왔어요. 돈은 돌아왔습니다. 아니, 3배가 되어 돌아왔죠. 하지만 가족은 무너졌습니다. 아들과는 연락이 끊겼어요. 며느리는 친정에서도 쫓겨났죠. 제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었는데.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었습니다. 아름다웠죠. 하지만 혼자 보는 노을은 쓸쓸했습니다. 통장을 닫았습니다. 서랍에 넣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늘었더라고요. 석 달 사이에 더 늙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라는 결기가 서려 있었어요. 다시는 안 당해.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새 아파트는 조용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의 목소리도, 며느리의 웃음소리도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40년을 달려왔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죠. 그 돈을 지켜냈습니다.
아니, 3배로 불려냈어요.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대가였죠. 그래도 후회는 안 해.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잠이 왔어요. 석 달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제 통장에는 9억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집도 있었고요. 돈은 돌아왔지만 가족은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다짐만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박순자입니다. 68배 할머니죠.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지킵니다.